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조명하신 분들과 같이 또 이렇게 발표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부동산 시장을 좀 진단하고 좀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부동산 상승 대세인가 버블인가입니다. 제목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세이기 때문에 버블일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다뤄볼 건데요. 처음에는 지금 시장 상황을 보려면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어떤 순환 국면, 경기적인 사이클을 통해서 보고 또 여러 지표를 통해서 가격 수준을 이렇게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단기적, 장기적 여러 가지 이제 시장 영향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영향 요인들을 살펴보고 전망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장기 주택 시장 변화입니다.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1986년도부터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 3번의 상승기가 있었고 2번의 수축기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 말에는 3조 호황이라는 그런 이슈가 있어서 가격이 많이 올랐고 2000년대 중반에는 닷컴 버블, 카드 사태로 인해서 또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이 늘어나는 그럴 때 가격이 많이 올랐었고 또 최근에 이제 가격이 오르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가격 상승폭이 더 확대되는 그런 세 가지 확장 국면이 있었고 두 군데의 이제 수축 국면은 이제 1990년대 주택 200만 호 건설로 인해서 이제 안정세를 보였다가 IMF 외환위기가 또 터지면서 또 급락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제 가격이 또 하락했던 그런 두 번의 수축 국면이 있었습니다. 특징을 보면은 확장기에서는 저금리 유동성, 주택 공급 부족 세 가지 이슈가 있었고 수축기에서는 경제 위기 또는 주택 공급 확대,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많이 되었다 그런 이슈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또 수도권 지방에 또 디커플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 시장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2000년대에는 주로 수도권에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상승했고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제 지방을 중심으로 또 가격이 상승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가격이 상승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동반 상승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서울하고 이제 수도권이, 그러니까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이 원래 같이 움직였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거의 변동률이 유사했는데 최근 몇 년 전에는 서울만 오르는 그런 기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서울과 서울 인근에 주택 공급을 하기보다는 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2기 신도시 위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경기 인천은 가격이 안정됐지만 서울은 또 가격이 불안한 그런 게 있었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입주도 다 되고 그래서 공급이 또 부족해지고 또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동반해서 상승하는 그런 특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지도는 이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의 그 입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록색이 2기 신도시인데 또 빨간색은 3기 신도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좀 2기 신도시는 성남 판교라든지 위례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쪽 지역은 가격이 안정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서울하고 서울 인근은 불안한 양상을 이제 볼 수밖에 없었고 이제 3기 신도시는 보시는 것처럼 서울 인근에 입지를 하기 때문에 서울 분산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최근에 GTX가 큰 이슈가 되었는데 이 GTX가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이기 신도시가 서울에서 멀어졌는데 이제 교통 접근성이 좋아지니 서울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최근에 또 가격이 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수도권과 지방의 그런 이제 가격 변동 차이는 크게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주택 공급이 좀 주된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인허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허가 실적은 이제 2, 3년 후에 준공으로 이어집니다. 크게 한 네 군데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2004년, 2006년도는 보시면은 이제 수도권은 공급이 적었고 지방이 이제 공급이 많았는데 이런 현상이 2006년도에 부동산 광풍이라는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지방은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또 2008년 이제 금융위기 그 전후에서는 또 뭐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밀어내기 그런 분양들이 있어서 또 수도권에는 이제 공급이 좀 됐었습니다. 그것이 또 금융위기 이후에 수도권 가격을 좀 떨어뜨리고 또 지방에서 가격이 크게 오르는 그런 게 있었고 2015년에서 2017년 사이는 수도권하고 지방이 이제 공급이 많이 됐지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다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제 경기 인천은 안정됐지만 이제 서울은 또 불안한 그런 게 있었고 또 지방은 또 최근에 또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2019년하고 2020년은 또 지방에서 또 공급이 또 부족해져서 이런 것들이 최근에 또 지방에서도 가격이 오르는 그런 것으로 또 해석할 수 있고 또 이제 뭐 아파트를 또 선호한다든지 또 똘똘한 한 채 그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수도권도 예년 평균에 비해서는 공급이 많이 되는 것 같지만 또 아파트는 또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또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택 공급과 함께 이제 금리와 유동성도 이제 중요한 이제 영향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금리 같은 경우는 2014년 이후 계속 낮아지는 그런 추세를 보였습니다. 2018년, 2019년 사이에는 이제 미국 금리가 오르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러다 계속 금리가 오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슈가 있어서 부동산 시장이 잠시 좀 이렇게 안정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2019년 하반기부터 다시 이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금리가 인하되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더 낮아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돼서 이제 유동성이 크게 들고 주택 가격이 이제 올랐는데 이제 왼쪽 그래프에 보시면은 이제 금리랑 유동성인 이제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최근에 떨어지면서 뭐 M2 통화량인 M2라든지 또 가계대출이 크게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특히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최근의 경우는 이게 단기 유동성하고 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거의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유동성의 영향이 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 세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특히 2010년 이후에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저금리 기조로 이제 세계에서 이렇게 유지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랐는데 특히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가격 상승폭이 커지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뭐 2021년 1분기나 2분기 기준인데 최근에는 이제 가격이 더 올라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케이스 실러 지수 기준으로 20%가 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이렇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공급 같은 경우는 이제 계획을 발표를 하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인허가 해서 입주까지 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효과를 미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수요 관리 정책, 그러니까 뭐 세금을 높인다든지 뭐 이렇게 다주택자 규제하는 그런 정책 또는 뭐 주택 금융 규제, LTV, DTI, 뭐 DSR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월간 변동률하고 이제 주택 정책이 발표된 그 시점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면 여러 번의 대책이 있었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상승폭이 확대되는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어 왔는데 이것은 뭐 정부 정책의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정부 정책 한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 시장이라는 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흐름이 있거든요. 수축 국면과 확장 국면이 있는데 이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상황에서 또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가격이 오르는데 아무리 이렇게 정부에서 정책을 하더라도 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주택 시장이 지금 많이 이제 핫한데 국면상의 어느 정도 수준이고 또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를 평가를 해봤습니다. 주택시장 순환 국면은 세 가지 방법을 고려했습니다. 이제 주택 가격이라는 게 이제 장기 추세가 있고 추세를 벗어난 것이 이제 단기 변동인데 그런 추세를 제어해서 이제 경기 변동을 살펴보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그 소득이 올라가면 주택 가격도 올라가는 게 있으니까 이제 그 명목 GDP와의 장기적인 균형 관계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는 게 있고 또 이 집값은 또 물가랑 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물가와의 장기적 균형 관계에서 벗어난 정도를 가지고 사이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택 가격 수준에 대한 평가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PIR, HAI, UBS 부동산 버블 지수인데요. PIR은 이제 Price to Income Ratio에서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높은지 그 비율을 의미하고 HAI는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의미합니다. 지금 소득에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데 얼마큼 부담이 되는지 그게 HAI 지수인데 이 지수가 높을수록 고평가되었다고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위스 UBS 그 기업에서 발표하는 지수인데 저희가 그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서울을 포함해서 이제 전국 17개 시도에 대해서 이 평가를 한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를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장기 추세 대비로 살펴보면은 전국이 동일합니다. 2020년 2분기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발하고 나서 금리가 또 낮아지고 나서 그때가 저점이었는데 그 이후로 또 상승 국면을 전환돼서 지금은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좀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게 추세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추세 대비로는 이제 이 폭은 이제 크진 않지만 뭐 수도권은 뭐 10.6%, 뭐 서울은 6.6% 이렇게 이제 뭐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GDP 대비로 보면은 좀 안정적인 그런 이제 이 국면이 나타납니다. 2008년도가 이제 그 고점이었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하락세를 보여서 이제 2014년, 15년이 이렇게 저점이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광역시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 동안 상대적으로 좀 낮은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균형 수준과 비교했을 때 수도권은 뭐 14.8%, 또 서울은 16.9% 높은 수준입니다. 이것은 과거 최대치 2008년도와 비교했을 때 약간 이제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GDP랑도 이제 비슷한데요. 흐름상으로는 그 장기 균형 수준과 비교해봤을 때 수도권은 17.7, 서울은 20.3%, 또 6개 광역시는 11.8%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과거 최대치보다는 낮지만 과거 최대치에 거의 근접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PIR 가지고 이제 봤을 때 전국과 이제 서울 두 가지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 KB국민은행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2008년도 12월부터 이렇게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6.58배 수준으로 장기 평균보다 한 1.5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이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서울이 장기 평균이 11.2배입니다. 저점이었던 게 2014년 8월에 8.8배였는데 2021년 3월 기준으로 17.8배입니다. 거의 이제 2배 수준인데 아주 집을 사기는 부담스럽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의 경우는 전국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장기 평균에서 소폭 높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집값이 그렇게 높진 않아서 더 이제 상승할 그런 가능성은 이제 많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2021년 2분기 현재 166점입니다. 이 전고점이 2008년 3분기 164.8이었으니까 전고점을 상회를 한 겁니다. 그만큼 그 일반적인 그런 소득을 가지고 서울에 집을 산다는 것은 엄청 어려운 일이다. 부담이 많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UBS 부동산 버블 지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최근에 저희 연구원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게 발표를 한 자료입니다. 뭐 몇 가지 그 변수를 이용해서 이제 버블 여부를 이제 평가하는 겁니다. 이제 평가를 해봤을 때 세종은 이제 버블이고 서울, 경기, 뭐 대전 또 그 외에 몇 개 지역은 이제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1.42, 뭐 경기도 1.36, 대전 뭐 1.27, 버블은 아니지만 인계치 1.5가 인계치인데 인계치에 근접했기 때문에 버블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장 영향 요인을 점검해 보고 그럼 시장이 어떻게 될지 한번 전망을 해 보고자 합니다. 영향 요인은 뭐 수요 측면, 공급 측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주택 수요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구 요인, 또 멸실 요인, 소득 요인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멸실 요인은 이제 도심에 재건축 재개발을 하다 보면은 이제 헌 집을 또 헐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멸실 요인이라고 저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가구 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증가율은 둔화되지만 그래도 2030년까지 높은 수준으로 또 1인 가구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이게 전망이 되고 또 멸실 요인에서는 이제 도심에 재건축 재개발이 또 활성화되기 때문에 또 멸실이 많이 돼서 그로 인한 또 주택 수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공급해야 될 양이 좀 많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소득 요인은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회복이 돼서 이제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상승 요인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잠재 성장률이 둔화되고 저성장 기조가 있기 때문에 영향력은 점차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금리, 또 유동성, 또 정부 정책 이런 부분들도 주요 요인으로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기 수요를 봤을 때 2020년에 전국 기준으로 37.6만 호에서 2030년 28.1만 호 이렇게 조금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또 이렇게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뭐 가구 요인하고 그 주택 부분을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그 자료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면은 이 인구는 이렇게 뭐 줄 수 있는데 이 가구는 이제 계속 증가를 해서 2017년에서 2030년 사이 거의 뭐 한 250만 정도 가구가 또 이제 증가하는 그런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수도권의 경우는 이제 경기를 중심으로 이제 가구가 증가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멸실 요인 측면에서는 이제 아파트를 또 선호를 하고 또 아파트가 이 공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비중이 늘어나는데 2019년 기준으로 이제 아파트가 전체 주택에서 이제 62.3%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멸실 요인에서는 이제 오래된 주택이 이제 새 주택으로 바뀌게 되는데 뭐 30년 이상 된 주택을 이제 보면은 이제 330만 호 정도 돼서 전체 주택의 18.2% 됩니다. 뭐 이 모든 이 주택이 다 멸실되는 건 아니지만 또 도심에 있는 그런 주택들은 이제 뭐 개발을 통해서 또 멸실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소득 요인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지다 보면은 이제 점차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2021년 기준 잠재 성장률이 이제 2.4%로 이렇게 발표한 바 있고 이게 이제 2030년 뭐 2020년 26에서 2030년 사이 1.9%로 또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좀 경제의 어떤 활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수요 측면에서 하나만 더 살펴보면은 이제 전체 주택 공급
그 양은 또 부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뭐 주택 보급률 이런 부분도 뭐 서울을 또 제외하고 이렇게 또 부족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제 아파트를 선호하다 보니까 아파트가 부족한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납니다. 근데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가 예전에는 이제 획일적 주거 문화라고 그래서 이렇게 좀 주택을 이제 골고루 아파트도 짓고 뭐 이렇게 여러 유형의 주택을 짓는데 이 아파트가 이제 주로 대단지로 공급이 되고 또 교통시설이 좋고 또 뭐 이렇게 교육이라든지 그런 뭐 이렇게 상가라든지 그런 게 잘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또 선호합니다. 또 이제 아파트를 투자 수단으로 봤을 때도 이게 뭐 나무집이 아니잖아요. 내구성이 이제 콘크리트 때문에 내구성이 강하고 또 이제 그 가격 정보가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다른 주택은 이제 가격 정보가 이제 좀 불명확하지만 거래도 많이 되고 또 실거래 가격 정보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또 거래도 활발하고 또 환급성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주식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이렇게 기피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동학 개미 운동해서 많이 좀 이렇게 홍보도 되고 이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이제 주식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연금저축 펀드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는데 이 아파트의 경우는 예적금에 비해서는 수익이 좋고 또 주식에 비해서는 또 변동성이 덜한 아주 우월한 그런 이제 투자 수단으로 또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또 커졌고 또 우리나라만의 또 독특한 제도인 이 전세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주택 금융 규제를 하더라도 이제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경우는 이렇게 금융 규제의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한 지역에 개발 호재가 있어서 가격이 뭐 20% 오를 것 같다. 그러면은 뭐 그쪽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뭐 전국에 누구나 전세가 있는 집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또 커지는 그런 이제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주택 공급을 보면은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게 시차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특히 수도권에서는 이제 공공택지 영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는 이제 서울의 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경기도라든지 그런 인근에 공공택지를 확보해서 이제 대량으로 주택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꾸준히 할 수가 없고 어떤 이제 주택 시장에 뭐 가격이 이제 폭등한다든지 그런 이슈가 있을 때 이제 이런 신도시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제 3기 신도시가 뭐 30만 호 내외 되고 또 그 이후 여러 가지 또 택지 개발을 또 통해서 이제 저희가 전망한 바에 따르면은 2021년에서 2030년 사이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연평균 거의 31만 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 10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 연평균 이제 7.4만 호가 이게 많이 공급되는 것인데 또 대부분 또 아파트 위주로 이제 공급이 돼서 공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이런 효과는 이제 연간 0.64% 포인트를 하락시키는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면은 이제 상승폭을 둔화시키는 그런 이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제가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영향은 이제 2023년 이후에 이제 본격화되기 때문에 그 즈음에는 이제 공급에 대한 영향력이 이제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공급 요인 중에 이제 미분양 주택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은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그 당시에 이제 16.4만 호로 되게 높았습니다. 큰 이슈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1.6만 호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평균 7만 호에 비교했을 때 이제 거의 아주 낮은 수준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업체에서 이제 주택 공급을 할 때 미분양이 없기 때문에 뭐 지역에 따라서 미분양이 쌓여도 충분히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이제 여력이 되기 때문에 이 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금리와 가계부채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최근에는 이제 그 금리가 낮아져서 가격이 오른 게 두 가지 이제 이게 경로가 있습니다. 이제 흔히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사는 이제 그런 게 대표적이고 또 자산 가격이기 때문에 자산 가격 결정 모형에 따르면 이제 그 미래에
현금 흐름, 임대소득을 이제 현재 가치로 할 때 금리가 낮아지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도 이제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가계부채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오건영 부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계속 늘고 있는데 그럼 이게 얼마나 높은 수준이냐 이게 좀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대비 그 2배, 3배 이상 늘었다. 또 OECD 평균이 이제 가처분 소득 대비 뭐 124.6%인데 우리나라는 뭐 190%로 상당히 높다. 근데 이제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어떤 부담이 적을 수 있지만 향후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되면서 점차 이렇게 이제 그 효과가 누적이 되면서 이제 주택 소비를 이제 위축시키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크게 위축시키다기보다는 뭐 5년, 10년 지속적으로 이제 주택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간략하게 대선 요인을 이제 살펴보면은 대선 때문에 가격이 또 오르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대선은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뭐 기대는 있겠지만 이제 주택 시장이라는 것이 여러 요인에 의해서 공급, 뭐 금리 유동성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뭐 대선에 따라서 뭐 가격이 이게 변동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이제 영향 요인들을 뭐 단기적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내년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뭐 내년까지 보면은 이 금리가 이제 한 차례 인상이 됐고 또 추가적으로 뭐 한 차례, 두 차례 인상될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금리가 낮습니다. 그래서 저금리, 유동성 이 영향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줄 수밖에 없고 또 경기가 또 회복되고 있고 또 아파트 입주 물량이 또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2023년 이후로 볼 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가계부채가 높아서 이 부분이 소비를 제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뭐 지금 올렸는데 또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뭔가 또 경기에 큰 또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또 내릴 수 있는 것이라 당분간은 이제 금리 인상 기조로 또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주택 공급이 또 정부에서 이제 대책을 발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이 계속 공급이 되면은 또 주택 가격을 하락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좀 종합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단기적으로는 상승 요인이 우세하나 장기적으로는 이제 하락 요인이 우세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도 이제 상승 요인이 우세한 편이지만 주택 가격 수준이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또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있고 가계부채가 높기 때문에 이제 상승폭은 둔화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됩니다. 2023년 이후에는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이제 주택 공급이 이제 본격화되면은 이제 사람들도 이제 미리 그걸 예상을 하고 또 결정을 하기 때문에 주택 시장이 점차 이제 하향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제 다만 이제 이게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이런 이제 이슈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이제 지금부터 뭐 이렇게 가계부채를 줄이는 그런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DTI를 DSR 규제로 이렇게 변환시켜서 이제 갚을 수 있는 만큼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대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미래는 뭐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충격이 올지 알 수 없지만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이제 뭐 급격한 금리 인상은 어려울 수 있고 또 외환위기, 경제위기 또 그런 것이 오면은 경착륙이 올 수 있는데 좀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 국면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잠재 성장률도 낮아지고 또 그러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고 또 가계부채가 높기 때문에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을 또 할 수가 없고 물론 이제 미국이라는 변수가 있어서 미국에 따라서 이제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미국도 뭐 2023년 이후에 이제 금리를 올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가능성이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낮고 또 그러면 이제 외환위기 뭐 경제위기가 와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예전처럼 이렇게 신흥국에서 좀 선진국으로 좀 넘어가지 않았나 뭐 경제 규모도 이제 크게 확대가 되고 그 외환 보유고도 이제 뭐
4,541억 달러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 급격한 이제 자본이 이렇게 빠져나가서 뭐 환율이 올라서 외환 위기가 온다든지, 또 이제 경제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워낙 코로나19로 이제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또 바닥을 찍어야 되는데, 그렇기보다는 뭐 이렇게 물론 이제 더블딥처럼 뭐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제 뭐 어떤 이제 경제 활동을 아예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은 점차 벗어나기 때문에, 그럼 이제 경기는 이제 점차 확장 국면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제 급격한 뭐 이렇게 침체보다는 장기적으로 좀 하향 안정 국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좀 탄력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것으로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